녹화를 해야 돼가지고 해볼게요. 자, 즐거운 삶은 좋은 삶일까? 기억나시죠? 이 지문. 이거 공리주의까지 갔던 그 지문인데요. 누구나 살면서 어머! 죄송해요. 충전을 하면서 한다고? 됐죠? 자, 보시면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제 물음을 던지기 마련이다. 여기까지 끊고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록 모든 사람이 이 물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삶을 성찰하여 답을 내리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물음에 관한 답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저마다 뭐를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라는 물음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행복이라는 게 우리 삶 전체와 관련이 있음을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그리고 어떤 삶이 좋은 삶일까? 라는 물음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한 거는 결국 좋은 거거든요. 맞잖아요. 행복한 건 좋은 거니까 행복한 삶이 좋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서론은 이제 끝났어요. 이게 여러분 논설문이다 보니까 서론본론 결론이 있죠. 자, 아래로 내려와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뭐를 좋은 것으로 여겨요? 저 즐거움. 에? 영상. 에? 찍고 있어요. 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역시 또 이게 친구네요. 여기로 찍어요. 여기로. 이거 보이죠? 즐거움을 좋은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즐거운 삶을 좋은 삶이라고 여기고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가능한 한 많이 누리고자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즐거운 것은 좋은 거야. 그래서 즐거운 걸 많이 누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즐거움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행위가 가능한 한 즐거움으로 산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에 의해 인도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어떤 행위의 가치는 그 행위가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낳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원칙을 뭐라 그래요? 쾌락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긴 해요. 이게 쾌락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행위가 최대한 즐거움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판단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낳는가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쾌락 원칙인데 얘는 단순한 쾌락 원칙, 이 쾌락 원칙이라고 할 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쾌락 원칙은 육체적 쾌락 원칙이라는 거죠.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육체적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라. 자, 이거는 누가 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쵸? 키레네 학파가 추구한 건데 밑에 나오죠. 자, 그 삶에 따르면, 그 원칙에 따르면 좋은 삶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 것처럼 즉각적이고 말초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까지 느껴진다. 이건 사실 비판적 견해인데, 그쵸? 비판적 인식. 누구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이 있어요? 키르네 학파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이 좀 있는 거죠. 철학사적으로, 철학의 역사적으로는 키레네 학파가 이런 원칙을 최초로 정식화하고 이제 옹호한 거죠. 자, 키레네 학파 이후에 등장한 게 뭐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 원칙이 따지고 보면 매우 무슨 원칙이에요? 매우 고상한 원칙이며 동물적이고 저급하기는커녕 참으로 인간적인 원칙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 자, 그러면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쪽이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자신들의 삶의 원칙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쾌락 원칙의 쾌락을 동물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이라고 비하하면서 원칙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야말로 동물적이고 수준이 낮은 존재임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에피크로스 학파 쪽이 쾌락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육체적 쾌락 원칙으로 생각한 게 아닌 거죠. 쾌락 원칙을 오히려 무슨 원칙으로 생각해요? 매우 고상한 원칙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 쾌락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 키레네 학파는 이 쾌락을 육체적 쾌락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고상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극단적이고 좀 단순하다고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피크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쾌락 원칙대로 살아가지만 이거는 고상한 원칙으로 해야 돼요. 되게 인간적인 원칙이죠. 인간적인 원칙. 왜냐하면 쾌락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 쾌락에 대해서 육체적 쾌락만을 생각해서 그런다.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육체적 쾌락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이란 무엇인가? 쾌락에 대한 정의부터가 좀 달라요. 그쵸? 에피크로스 학파의 쾌락은 뭘까요? 자,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상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여러분. 그 키레네 학파도 쾌락 원칙을 얘기한 거고 에피크로스 학파도 어떻게 보면 쾌락 원칙을 얘기한 건데 그 쾌락이 키레네 같은 경우에는 육체, 에피크로스는 정신 상태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즐거움과 쾌락 그 자체만이 아니라 고뇌와 공포 같은 정신적인 고통이 이제 없는 상태를 지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밑줄 좀 이거 묶어줄까요? 고뇌하고 공포가 정신적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공포가 어떻게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의견과는 다르겠지만 에피크로스 학파에 따르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즐거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그럼 에피크로스 학파는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키레네 학파를 비판할 수 있겠죠. 왜? 직접적 즐거움이나 즉각적인 거는 키레네 학파 그 쾌락 원칙이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원칙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친 온화하고 조화로운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그 쾌락 원칙은 금욕주의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건 누구의 입장이에요? 필자예요, 필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에피크로스 학파는 자신의 원칙을 금욕주의적 원칙이라고 생각했다. 이러면 틀려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 금욕주의적이라고 생각한 거는. 이건 필자가 한 거기 때문에 이해 가셨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욕망이나 필요를 가능한 한 줄임으로써 그때 즐거움을 찾자는 원칙이기 때문에 에피크로스 학파의 입장에서 좋은 삶이란 그 자신 바깥의 번잡함이나 자신 안의 격정 따위에 교란되지 않는 고요하고 평온한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신 바깥에 있는 그 번잡함도 안 되고 자신 안에 있는 격정 따위에도 교란되지가 않는 거예요. 되게 고요해야 되고 평온해야 돼. 그런데 이런 쾌락 원칙은 보통 사람들이 따르기에는 너무 고상해 보이죠. 왜냐면 성직자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알겠죠? 자, 보통 사람들의 쾌락 원칙은 키레네 학파의 원칙처럼 단순하고 극단적이거나 에피크로스 학파의 원칙처럼 지나치게 고상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중요한데 보통 사람들의 쾌락 원칙 키레네도 아니고 에피크로스도 아니어야 돼요? 알겠죠? 둘 다 아니야.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 가셨죠? 오히려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생각과 삶의 태도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흔히 이제 좋은 삶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좋음을 가능한 한 많이 누리고 사는 삶이죠. 이게 밑줄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그런 쾌락 원칙이 뭘까? 사람들은 이런저런 좋음을 가능한 한 많이 누리고 사는 삶. 이게 보통 사람들의 쾌락 원칙인 거죠. 이해 가셨나요? 키레네도 그리고 에피크로스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좋음을 많이 누리고 사는 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좋음이 뭐냐? 그럼 좋음은 즐거움 또는 쾌락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는 다 어때요? 이 좋음은 즐거움 또는 쾌락인데, 그쵸?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의 방향은 대부분 즐거움이나 쾌락을 가장 많이 산출하는 방향으로 정해진다는 거죠.
자,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데 심각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즐거움을 가능한 한 많이 누리고 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되지 않는 선에서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즐거움이 최대한 확보가 된다면 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평등하게 즐거움을 누리는 일은 적극적으로 바랄 만하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래야만 나 자신의 즐거움도 더 많아질 것 같다. 만약 즐거움의 대상이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다툰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몫은 그만큼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광범위하게 즐거움을 누리는 거. 자, 그러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떤 거예요? 공리주의 원칙인데 이거라면은 보통 사람들의 삶의 원칙을 잘 어떻게 표현해주는 것도 같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순서를 보면 키레네 학파 즐거움도 아닌 것 같고 아까 에피크로스 학파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공리주의 즐거움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까? 까지 온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벤담이나 밀과 같은 공리주의 철학자들은 이런 쾌락 원칙을 무슨 원칙이라고 불러요? 공리의 원칙. 최대한 즐거움을 최대한 넓게 누리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 단 한 가지의 행위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점심으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라면이나 빵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음식을 또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 산출할 즐거움의 총량과 해당 행위를 감수해야 하는 고통의 총량,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즐거움의 총량 등을 다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따졌어요, 여러분? 이거 다른 색깔로 해볼까? 이 색깔? 이 행위가 일단 산출할 즐거움의 총량, 그리고 그 해당 행위를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고통의 총량, 그리고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즐거움의 총량, 요거를 다 따져보는 거죠. 요 세 가지 맞나요? 그런 후에 즐거움의 총량에서 뭐를 빼야 돼요, 여러분? 고통의 총량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다.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어. 고통의 총량. 자, 그런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즐거움의 총량에서 뭐를 빼면 돼요? 고통의 총량을 빼고 남는 그 즐거움, 이거 초록색으로 할까요? 남는 즐거움이 가능한 한 최대가 되는 행위를 우리는 해야 하는 행위로 생각한다. 자, 이렇게 공리의 원칙에 따라 삶을 대하며 우리의 행위에서 실제로 산출되는 결과가 어떤 행위의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준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결과 있죠. 아까 전에 이 즐거움 총량에서 고통 총량을 뺀 거잖아요. 결과. 그러니까 얘가 준거가 된다는 거는 뭐예요?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죠. 준거나 기준이나 같죠? 자,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과 관련하여 행위의 결과가 유일한 관심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유일한 관심이에요? 행위 결과. 최대한의 행위 결과가 이게 관심이죠. 이렇게 되면은 행위의 동기가 행위의 가치와 관련하여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게 돼. 그럼 얘를 우리가 묵살시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러면은 이 결과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의 가치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셨나요? 자, 공리주의에서는 어떤 걸 무시해요? 일단 특수한 이해관계, 욕구, 정서적 유대, 행위자의 성격, 뭐 고유성, 이런 걸 다 무시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물에 빠져요. 한 사람은 나랑 가까운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나와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야. 아예 본 적도 없어. 알아차리지도 못해. 그런데 내 힘으로는 두 사람을 한꺼번에 구하는 게 불가능해. 그리고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구명보트에 한 사람만 더 탈 수 있으면 누구를 구할 것인가 인데, 그러면은 공리주의 답에서는 뭐예요? 아무래도 좋아요. 이 사람을 구해도 되고 저 사람을 구해도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누구를 구하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을 구하겠죠? 그래서 행위와 관련하여서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 어떤 상태로서의 결과, 그냥 누구든지 한 사람을 그냥 구해낸 상태이지 나와의 정서적 유대는 무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삶의 원칙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똑같이 타당한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돼요. 인간은 객관적으로 사실은 판단하지 않아요. 되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는 어떤 행위에 나뿐만 아니라 행위의 모든 그 당사자에게 돌아갈 때까지 엄청 기네? 이렇게 길지 몰랐어. 어떻게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다시 짚으니까 좀 안 보이는 내용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끝까지 할게요. 자, 개인의 삶 전체와 관련지어서 여러분 어때요? 이 좋은 삶이 그럼 어떤 삶이냐? 그럼 되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제 그 쾌락 원칙에서 육체 쾌락도 아닌 것 같고 정신 쾌락도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공리주의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래서 사회 전체하고 어떤 사회 전체와 관련지어서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하는 그 공리주의의 답은 그냥 나와 사회 전체의 즐거움을 최대한 산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나아가서 이제 공리주의는 즐거움의 원칙에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행위라고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공리자유주의자들은 그 즐거움 원칙이 도덕적 원칙으로도 보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최대한의 즐거움이 도덕적으로도 맞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어떤 삶이 좋은 삶일까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없다는 거죠. 이거는 질문 던지는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삶에 관한 공리주의의 논리는 우리가 제기한 물음의 성격과 논리를 좀 잘못 파악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일까라고 물었을 때 그 좋은 삶에 공리주의에 말하는 즐거운 삶으로서의 좋은 삶은 좀 다른 차원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그 처음 물어봤던 그 좋은 삶이랑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좋은 삶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묻는 좋은 삶은 어떤 거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삶 전체, 그쵸?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자기 정체성,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색깔 다른 걸로 해야 되나? 무슨 색으로 할까? 노란색. 그래. 삶 전체하고 자기 정체성 이런 거랑 연결된 건데 그러나 즐거운 삶으로서의 좋은 삶은 그러니까 공리주의의 그 좋은 삶 있잖아요. 얘는 어떤 거예요? 그냥 삶의 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요. 한 부분. 이해갔죠? 공리주의는 삶의 한 부분만을 말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같이 논할 수가 없는 거죠. 삶에 대한 그 범위가 다르잖아요. 이해갔죠? 우린 전체 그리고 우리 정체성. 근데 걔는 한 부분. 자, 왜냐하면 삶의 파편들은 단순하게 모두 합한 것이 전체 삶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기계처럼 부분들로 분해되었다가 다시 합쳐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법. 자, 그래서 즐거운 삶에 대한 그 공리주의적인 논리에는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물음이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공리주의의 논리는 뭐가 빠져 있어요? 이게 빠진 거야. 자기 정체성 관련된 물음. 그쵸? 그래서 뭐 내가 누구고 어느 나라 시민이고 누구의 딸이고 아버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 다니는 거 이런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나는 진짜 누군지 또 누구이고 싶어 하는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문제는 삶의 의미나 구도, 지향에 관한 물음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전체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묻고 답하면서 근데 이 색으로 하면 안 돼. 이거는 약간 공리주의 색깔이었으니까 요걸로 해야 돼. 다른 색깔. 조금 미안. 자, 삶의 구도와 관련된 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솔직히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 빨리 나가자면 공리주의가 강조하는 그 즐거움 있잖아요.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개별 행위가 삶 전체와 관련하여 의미는 결국 이리적으로 규정할 수 없잖아요. 공리주의가 그토록 강조하는 즐거움의 추구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이리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 만약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이고 또 누구인가 하고 그 물음과 그에 관한 답이 사람들의 삶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파편적인 행복이나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복이나 즐거움은 개별적인 행위들에서 비롯되는 부수적인 산물이지 그 자체가 모든 행위의 목적이거나 동기일 수가 없다. 그래서 말하는 건 뭐냐? 즐거움의 크기와 정도는 어떤 즐거움의 대상이나 느낌 따위가 전체 삶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가 따라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삶에서 자리매김하는 즐거움은 달라요.
그렇다면 공리주의적 쾌락 원칙이 모든 사람의 즐거움을 똑같은 척도로 가지고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너무 독단적이다 라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사람마다 행복이나 즐거움의 내용과 의미가 다르고 삶에 대한 자기평가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리주의자들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삶에 관한 자기평가를 똑같은 잣대로 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 저마다 자기 정체성, 자기 고유성은 어떤 자리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공리주의 원칙에 따르면 다른 사람은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문제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체성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수단으로밖에 안 돼요.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이해갔죠? 다른 사람의 삶은 언제나 뭐야? 수단과 도구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행위자 자신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 이렇게 긴지 몰랐어요. 이거 무슨 6월 모고보다 훨씬 길어요. 어떡해. 이거 엄청 기네 진짜. 무슨 근데 여러분 이거 내용을 좀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즐거운 삶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게 뭘까 해서 첫 번째 관계 키레네 아파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피크로스고 그 다음에 이제 공리주의자까지 왔는데 그나마 키레네 에피크로스는 진짜 아니었고 공리주의가 좀 비슷한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공리주의는 그냥 삶 전체를 얘기해요? 부분만 얘기해요? 부분만 얘기하고 일단 누구에 대한 논의가 빠졌어요. 그 정체성 논의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즐거움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즐거운 삶은 뭐야? 결국 내가 맞아 하는 거예요. 필자가 맞아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필자가 주관하는 즐거움이 그게 즐거움이다. 이해갔죠? 그래서 자, 자기 정체성이 획득되고 삶에 관한 자기 평가의 과정은 결코 1인극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정체성이 또 형성이 되려면요. 자기만 행복하면 안 돼요. 누구도 행복해야 돼. 다른 사람들과 이게 상호작용이 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긍정, 인정 없는 자기 확인은 허상이고 환상이다. 그래서 어떤 삶이 좋은 삶일까는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노란색으로 할게요. 다른 사람과의 상호 인정 관계를 전제로 해서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 전체가. 삶 전체가. 이거죠. 이해가셨나요?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 자신과 똑같은 한 사람이며 가치 있는 존재로서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또 나만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도 인정받기를 원하죠.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존중받는 거하고 또 구별되는 가치로서 존중받는 두 가지가 다 채워져야 돼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삶이 좋은 삶일까라는 물음에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이고 싶고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되고 내 삶만이 가진 진정한 고유한 진정성 어디 있는가 하는 자기 고유성과 같은 것에 대한 물음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파트와 고유성이라고 하는 파트가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그 누군가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결정도 돼야 돼요. 이해가셨죠? 그러면서 삶 전체에서 다 일어나야 돼요.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필자가 말하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이게 즐거운 삶이에요. 알겠죠? 다른 학파들은 필요 없다. 오케이?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논설문이지. 설득하고 있잖아요. 이해가죠? 설득 좀 됐나요, 근데? 아무튼. 자, 요거 내신암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제 넘어갑시다. 제 생각도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 맨 처음 지문이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거라서 많이 날아가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자, 제가 약간 할 것들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미쳤나봐요 정말. 여러분 제가 그럼 단락별로 그냥 요약할 거니까 그래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할게요. 그냥 딱 단어들만 할 거니까 필요한 부분에 필기할 거 하세요. 알겠죠? 먹으면서 하세요. 자, 조각은 저 눈치 볼 필요 없죠? 알겠죠? 자, 촉각의 예술이에요. 조각은 뭐라고요? 사실 이게 두 가지인데 그 시각 예술이기도 한데 촉각 예술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만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그래요. 근데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 조각 감상할 때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 이미 재료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요. 그 나아가서 이제 깊은 교감을 누리죠. 자연과 깊은 교감. 그리고 조각은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돼야 돼요. 내가 물질 세계도 겪어야 되고 그 자연과의 깊은 교감도 돼야 되고 새로운 공간 창조하니까 그 공간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결국 작품을 감상하는 이게 주제예요. 그 소재나 재료 외에 이렇게 해서 감상해야 된다. 공간적 측면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감상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괜찮을까요? 왜냐하면은 조각 작품을 감상하는 게 어떤 의의가 있냐면요. 인간을 일단 기린다는 거는 잘 되게 이제 축복하는 거를 보통 기린다라고 하는데 인간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이나 혹은 자연과 교감을 할 수 있어서 새로운 공간을 체험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흔하게 조각을 덩어리로 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조각은 어떤 공간에 놓이면은 그 공간에 영향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공간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 네거티브 볼륨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개념을 얘기해 준 거죠. 네거티브 볼륨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작품의 구성 요소 안에 포함이 돼요. 알겠죠? 공간도. 그래서 물질이랑 공간은 서로 어떤 작용을 일으켜요? 기량작용을 일으켜서 서로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조각가는 결국 뭐다? 공간 창조자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갔나요? 그러면 이 공간 창조자의 특징들을 되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통시적이다라고 하거든요. 통시적인 관점인 거 아시죠? 왜냐면 고대에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거든요. 그 고대 그리스에 보면은 이 토르소 있죠, 토르소. 여기 토르소는 이 물질이 하나 있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간. 파손된 상태인데 힘이 느껴지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거한 거거든요. 이게 한 장르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옆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이거 몸통 자체만을 보여주는 거 아니죠. 인체의 양감과 선이 그 공간과 어떤 조화나 긴장을 자아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가세요. 오케이. 자, 고대 그리스 시대 이제 작품이 그 사모트라케의 승리 날개 요거거든요, 여러분.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팔이나 머리가 온전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는데도 우리는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그 공간 같은 것이 이 얼굴도 막 붙어 있고 막 이랬으면은 우리가 감동을 잘 못 받았을 텐데 지금의 단순한 기억자 모양이 자아내는 그 대담한 인상과 같은 것은 크게 약화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달린 게 오히려 더 인상 깊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토르소가 된 까닭에 이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날개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면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작품이 된 거예요. 자, 근대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제 공간을 어때요?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고대보다는. 맞죠? 그러면서 빈 공간 자체를 덩어리 못지않은 조형 대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공간을 어떻게 인식을 해요, 여러분? 조형의 대상으로. 자, 여러분 그 빈 공간에서 좀 유명한 거 뭐예요, 여러분? 근대쯤 오면은 칼레의 시민 아시죠? 칼레의 시민 기억나시나요? 그 인물 하나하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군상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표정도 있지만 공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적의 침략으로부터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건데 이거를 조각하기 위해서 어때요? 일단 이거 피라미드 구조 아니에요? X 좀 쳐주실래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대신에 어때요? 평등 분산 배치가 특징이거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물과 인물 사이가 평등하면서 빈 공간도 만들어져서 정서적 파장이 증폭되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칼레 시민들의 그런 비극과 위대성은 허물어지는 듯한 주변 공간의 느낌과 태풍의 눈처럼 그 강한 구심점 역할을 해서 중심 공간을 통해서 그 중심 공간, 비어있는 공간 통해서 뭔가 공포와 한탄도 있지만 숭고함이랑 영웅성이 되게 이게 이중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대조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뭔가 무서워하는 것도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영웅적이잖아요. 그래서 숭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흥미진진한 공간을 해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춥죠? 저기를 온도를 높여. 자, 아무튼 하고 여기를 꺼. 자, 현대에 이르러서는 공간은 조각의 중요한 요소로 기능을 하는데 현대에 오면은 그 요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봤었죠? 와상.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와상이 되게 유명한데 헨리 모어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그 와상을 많이 남겼다.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빈 공간을 만드는데 이게 분리할 수 없는 공간과 형태를 포함한 거여가지고 빈 공간은 작품의 뭐예요, 여러분? 일부여서 중요한 요소이다. 사실은 그 근대부터는 거의 요소예요, 요소.
무어의 그 작품은 조각가가 형상의 창조자이면서도 공간의 창조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각이 공간을 창조하고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이라고 할 때 감상에 중점을 둘 부분 중 하나는 공간이 자연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거 공간. 여러분 이게 무슨 공간은 아니에요? 아닌 건 항상 X 쳐주세요. 빨리 눈으로 보게. 그치? 비문학에서는 너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바로바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공간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인간을 기린다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게 그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조각은 주어진 공간에서 뭐를 배기하는 예술인 거죠, 여러분? 인간의 냄새. 그래서 특정한 공간을 인간의 장으로 만들려면 인체 조각을 설치해가지고 인간의 자취를 뚜렷이 남기는 방법이 고려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조각이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 조각이 어떤 예술보다 인간의 벌거벗은 모습을 적극 선호하는 것도 인간을 기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인간의 형상이 아니더라도 조각의 공간은 뭐의 숨결을 부여해야 돼요? 인간 숨결. 그래서 인위의 자취를 남겨야 되는 거죠. 이해했죠? 여러분 인위의 자취가 나쁜 게 아니겠네요. 그럼 그쵸? 조심해야 돼요. 인위의 자취 나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인위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손이 깃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자연으로서의 그 물질과 공간을 인간의 의지로 인간화하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그게 조각이라는 거예요. 아까 내용이 제가 봤을 때 좀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간단해요. 이거 쉽잖아요. 조각은. 넘어갑시다. 이건 진짜 빨랐다. 우리 지속적 경제 성장.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솔로 모형이랑 로모 모형 기억나요? 이거 이거 어려울 텐데. 이거 몇 장이야 이거? 이건 빨리. 그니까요. 아이고. 자, 이걸 모르고 눌러버렸네. 오케이. 다시. 자, 그래서 경제 성장 그 솔로 모형. 일단 단기적으로 경제는 호황불황이 반복이 되죠, 여러분. 장기적 이러면 틀려요. 자, 그게 이제 물질 같은 것이 들어오는데 이처럼, 그쵸? 근데 이게 단기적인 거는 거듭하지만 이거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엄청 멀리서 보면은 이게 점진적 상승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뭔지 알죠? 그래가지고 장기적 시각으로 보면은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보면 이제 차곡차곡 쌓아온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 근데 우린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까지 됐죠? 끝났어. 이게 일단 다 끝났어. 자, 솔로. 맞아요. 진짜로. 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게 끝이에요. 네. 이 솔로 모형을 좀 볼게요, 여러분. 얘가 한 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인당 자본 축적량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자본, 그쵸. 축적량이 이제 뭐예요? 국내 총생산에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 도표 표시를 좀 하려고요. 자본 축적량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저축률이거든요. 사람이 이제 저축을 많이 하면은 또 자본이 축적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총생산이랑 관련이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요 소비 포기하고 저축을 하면 그 나라의 전반적인 무엇이 늘어나요? 저축률이 늘어나고 새로운 투자하고 자본량이 늘어나고 이에 비례하여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본 축적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투자 자본량 이게 늘어나고 생산량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자, 하지만 이 한계가 있어요. 왜요? 자본 축적을 통해서의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된대요? 증가율이 뭐가 되기 때문에요? 둔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도표 2와 같은데 곡선의 기울기가 점차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완만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이거 아이디어 기억나요? 아이디어가 이거 이겨내는 방법이었잖아. 그래서 둔화된다. 이거 끝이에요. 자, 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자, 자본 축적을 통해서 이 국내 총생산 증가가 시간이 갈수록 둔화되는 거에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모든 건 다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계는 현대 경제학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그거죠. 한 단위를 추가함에 따라서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판단하는 거. 우리 그때 예 들었던 거 기억나요? 어떤 업장에서 인원을 한 명 뽑는 거하고 2명 뽑는 거하고 3명 했을 때 오히려 3명 했을 때가 제일 안 좋았고 한 명이 제일 효율이 높았어. 기억나요? 그런 건데 여러분 보면은 보세요.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5시간이나 공부한 학생이 추가로 1시간 공부하는 게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게 한계적 접근인 거잖아요. 그 사업가가 직원을 1명 채용하는 게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도 한계적 접근인 거거든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기존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을 한 주 더 매수하는 것이 이득이 될지 아닐지 이것도 한계적 접근인 거예요. 한계적 접근은 뭐예요, 여러분? 3가지 예시가 나온 거예요. 예시. 사례라는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시.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뭔가를 한 단위 추가했을 때 발생의 변화 정도를 우리는 한계라고 하거든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 지금 완전 사례가 나왔어요. 일상 경험 속의 사례예요, 진짜로. 왜냐면 공원에서 막 달리기를 했어. 갈증을 느껴. 첫 번째 잔은 시원해. 두 번째 잔은 어떠겠어? 세 번째 잔은 안 시원해요. 그래서 늘어날 때마다 행복감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 단위를 추가했을 때 만족감의 변화 정도 있잖아요. 만족감의 변화 정도. 이해가셨죠? 만약 만족감의 변화 정도가 크면 좋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만약 적다면은 그거를 할 필요가 사실 있을까요? 자, 그래서 밑줄 만족감의 변화 정도가 한계 효용이에요. 만족감의 변화 정도가 뭐라고요? 근데 앞에 거 추가해 주세요. 한 단위를 추가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쉽죠? 만족감의 변화 정도인데요. 추가했을 때 만족감의 변화 정도겠죠? 그래서 그걸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점점 줄어든대요. 줄어드는 게 뭐라 그래요? 체감을 하고 있는 거죠.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만족감의 변화 정도를 한계 효용. 이거 줄어들면은 체감 법칙. 이해 가셨죠? 자, 경제 성장을 무디게 하는 한계 생산물 체감. 자, 체감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어드는 거죠. 체감했다는 건 뭐예요? 줄어드는 거를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한 명의 커피 전문가가 커피를 만드는 카페를 생각해 봅시다. 자, 처음에는 기계를 한 대를 들여놨어요. 그럼 커피가 추출되면서 엄청 좋죠? 자, 기계가 뭐예요? 자본이란 말이에요. 자본. 기계가 뭐라고요, 여러분? 자본. 그럼 자본이 들어오면 국내 총생산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커피를 국내 총생산으로 비유한 거잖아요. 자, 다시. 기계는 뭐다? 자본. 그럼 그걸로 만들어지는 커피를 뭐라 그런다? 국내 총생산. 그럼 기계가 한 대 있을 때는 여러분 생산량이 엄청 좋아요. 한 대로 할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노동량은 전문가는 한 명으로 고정을 해요.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자본만 막 늘어나게 해. 기계만 계속 늘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늘어나요. 그쵸?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기계의 버튼을 눌렀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이거 영상 한 번만 끊을게요. 왜냐면